사돈, 그래서 말인데 신혼집은 제가 남산 자이의 전세를 알아봤어요. 보증금이 7억 정도 하던데. 숨이 막혔습니다. 애엄마 없이 투박한 남정네의 손으로 아들 하나 길러오며 그 수십 년 동안 제가 모아둔 돈은 수년간 고작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5억은 지금 바로 될 수 있으니 정 선생님께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소소하게 2억 정도만 보태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아들이 끼어들려 했지만 예비 사도는 제 아들의 말을 탁 잘라내었습니다. 조한이, 너 조용히 해라. 너가 전부 감당하는 건 안 되지. 그래도 아버님도 뭔가는 하실 수 있지 않겠니?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으실 거고 저렇게 사지가 멀쩡하신데. 안 그런가요, 사돈? 저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화장실 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1세 정희철 씨입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자식에게는 허용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셨다고 사연 적어 보내주신 정희철 씨는 자식과의 사소한 감정 다툼 같은 것들에 일일이 부모가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내 없이 굳은 남정네의 손으로 굳은 살이 배겨가며 외아들 조한 씨를 키우기 위해 모진 세월을 겪으며 살아왔는데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호라비를 찬밥 대하듯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자식놈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만큼 부모도 반드시 되갚아 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정희철 씨는 어떤 일을 겪으신 걸까요? 지금부터 정희철 님이 보내주신 사연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은 채널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에 사는 71세 정희철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혹시나 이 사연이 아들과 예비 사돈의 귀에 들어갈까 걱정도 되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부모님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부디 제 고민을 함께 들어보시고 짧게라도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댓글로 한두 마디씩 남겨주시면 꼭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9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조한이가 5살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30년이 넘도록 저는 재혼도 않고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스쳐간 여자야 없겠냐만 아무래도 혼자서 아들 키우는 호래비 남자를 품어줄 이해심 많은 여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결국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휘어질 때도 있었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터져 매일이 파스와 반창고를 달고 사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우리 아들 조한이가 웃으며 아빠! 하고 부를 때면 모든 게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이 혼자서 고생고생하며 살고 있는 저를 가엾게 여기셨는지 아들 복 하나는 탁월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다행히 아들 조한이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주었죠. 심지어는 가진 게 없어서 남들 다 시키는 과외 한 번 시켜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도 곧잘 받아와주는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까요? 조한이가 전교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반장님이 정 반장,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니요, 콧물이 심해서. 하고 둘러댔죠. 그날 저녁 시장 가는 길에 제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3번은 고민했을 통닭을 서슴없이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팔 한 짝, 다리 한 짝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었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퇴근하고 나서도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매일 밤 따뜻한 라면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가끔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도 현관문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곤 했죠. 그렇게 키운 우리 조한이는 전액 장학금까지 받아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들 대학교 학비는 어쩌나 싶어서 다니던 사무실 소장님께 따로 개인 빚을 내어줄 수 있는지 여쭤볼 참이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과가 있었고 하지만 그 학교는 사립대학교였기 때문에 학비가 만만치 않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지금의 학교에 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부모의 가난 때문에 아이의 미래를 망친 것 같아 저 스스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기력함을 느껴 술을 참 많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조한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제 아들이. 무튼 그렇게 대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한 뒤에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아들을 보며 좋은 정장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꼬깃꼬깃 모은 쌈짓돈을 가지고 백화점을 갔었습니다. 평생 시장이나 동네 상가만 다니던 제가 제 발로 무언가를 사려 백화점을 간 것은 처음이었어요. 반짝반짝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을 걸으면서도 괜히 공장이나 다니는 제가 이런 곳에 와도 되나 싶어 제 발걸음이 자꾸 움츠러들더군요. 정장 매장에 들어서자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 저 아들 면접용 정장을 하나. 제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여직원은 제 말을 뚝 끊어버리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매장 정장은 8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만 하고 불쑥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옷을 살 수 없을 텐데요라는 뜻이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주머니 속에 제멋대로 구겨진 40만 원이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럼 조금 더 저렴한 건.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다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여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그 매장에 있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제 등이 그렇게 무거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결국 집 근처 시장의 작은 정장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김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이구, 정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아들놈 면접 정장을 하나 사주려고요. 아이고, 조한이가 벌써 그렇게 컸나요? 어쩐지 요즘 정 반장님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니. 김 사장님은 제가 가져온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장을 골라주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입고 간 옷도 한참을 기워 입던 옷이라 허름하기 그지없었는데 제 옷을 보시더니 흔쾌히 제 옷도 제 허리 사이즈대로 딱 맞게 수선까지 해주셨죠. 이래저래 백화점보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조한이가 입었을 때 꽤나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역시 나이도 젊고 어리다 보니 뭘 입어도 참 이쁘게 보였습니다. 그럴 나이였으니까요. 아버지, 이거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활짝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백화점에서 당했던 창피와 부끄러움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담배를 피우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조한이가 성공하면 저런 백화점 매장에서도 당당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는 오히려 저를 부끄러워하게 될 줄은요. 제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던 아들 때문에 제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는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풀이 죽어 들어온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 다음에 더 잘 될 거다. 너무 걱정 말거라. 급히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다. 라고 아들에게 말해주며 위로했지만 그날 밤 혼자 담배를 피우며 저 역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 아이를, 그것도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 살아오다 보니 저는 이렇게 눈물을 감추는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한이가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하고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S전자에 붙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들의 가슴께에 겨우 닿을 정도로 아들이 훌쩍 커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아들이 과장 승진 소식을 전해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셨지만 동네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와서 혼자 축하 잔을 기울였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집 TV에서 S전자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저기가 우리 아들 다니는 회사요.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죠.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이 아들의 성공으로 보답받는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처음 데려온다고 했을 때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고 새로 만나게 될 새 식구 예비 며느리에게도 아들이 어미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텅 빈 집구석에서 자라지는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제 욕심이었고 제 노파심이었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가 제철 과일도 사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동태찌개 재료도 준비했습니다. 밥은 집밥을 준비해 줄 테니 집에서 먹자고 하고 일부러 집으로 불렀어요. 바닥도 깨끗하게 보이고자 걸레질을 무슨 3번이나 했더니 무릎이 퍽 아팠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참 설렜습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죠? 여기 소개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박민주라고 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민주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 마주한 며느리는 참 고왔습니다. 아들과 같은 이름이 붙은 회사의 증권사인 S증권 금융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온다니 정말 말년에 팔자가 참 기가 막히게 잘 풀리니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약간 삐그덕거리는 불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날부터 고민해서 정성스레 준비한 동태찌개를 보며 며느리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어머, 생선찌개를 끓이셨네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선을 잘 못 먹어서.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은 급히 거들었죠. 아버지, 민주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아니다. 괜찮아. 요즘 애들은 알레르기가 흔하잖냐. 내가 미리 혹시라도 못 먹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물어봤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저는 얼른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 계란찜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나름대로 좋은 첫인상을 만들고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혹시라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날 며느리는 제 집을 둘러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사시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조한 오빠가 이제 과장됐으니까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민주야, 아들이 무언가 말리려는 눈치를 보였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좁고 저희 부모님은 얼마 전에 판교로 이사하셨거든요. 거기 정말 좋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조한이를 키우며 30년을 넘게 살아온 곳인데 물론 좋은 집은 아니었죠. 많이 낡기도 했고요. 하지만 뭔가 첫 만남에 이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니, 나는 이 동네가 좋아. 시장도 가깝고 오랜 친구들도 있고. 아버님,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 좀 더 편하게 사셔야. 그때 아들이 며느리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습니다. 민주야, 아버지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이 주제로는 그만 얘기하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말이 지나쳤다는 걸 깨달은 듯했죠. 저는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괜찮다, 조하나. 민주가 걱정해 주는 거지. 그나저나 우리 예비 며느리 손이 참 예쁘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아까 제가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가 걱정해줘서 고맙지.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요리해드릴게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에 저는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 느껴져 따뜻했죠. 하지만 그날 돌아가는 길에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두 사람이 현관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어우, 드디어 나가겠네. 생선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토할 뻔했어. 오빠 근데 아까 그거 무슨 말이야? 왜 말을 끊고 그래?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님 앞이라 오늘 첫 만남이기도 해서 참았거든? 근데 선 넘지 마. 확 뭐라 하려다가 말았어. 내 말에 토다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아버님 앞이지만 나도 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오빠가 아버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 좀 다시 생각해보자. 아버님이 우리 서울에 좋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시면 오빠 말대로 시아버님 모시고 살아보는 거. 뭐 그래 천년만년 사실 것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내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 같더라고. 나는 집 벽지가 무슨 곧 쓰러져서 날 덮칠 것 같아가지고 완전 긴장하면서 밥 먹은 거 알아? 대체 왜 이렇게 낡은 거야? 그리고 동태찌개, 아니 첫 만남에 생선찌개가 대체 무슨 일이야? 나 솔직히 진짜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건가 진지하게 고민했거든. 근데 꼭 참아줬다. 알았어? 오빠 나한테 잘해? 이 정도면 진짜 평생 왕비처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응, 그래. 알았어.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바깥 복도랑 환기구가 이어져 있어서 복도에서 하는 대화가 잘 들리는 구조입니다. 집에 와서 화장실을 안 써본 며느리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낡은 집 구조 덕분에 첫 만남부터 저 발칙한 예비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 아들 조한이는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까지 생각했을까요? 대체 잘 나가는 대기업 과장식이나 하는 제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예비 며느리에게 저렇게 절절매는지 저는 전혀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마무리는 지어야 했기에 화장실에서 나간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한 뒤 다음에 다시 보자며 그때는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보지 말고 밖에서 보자고 농담인 척 뼈 있는 한마디를 함께 던졌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저녁 함께 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네? 아니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하하, 농담이다, 농담. 모쪼록 오늘 첫 만남 너무 즐거웠고, 아들 조한이와 종종 이렇게 함께 보자꾸나. 그리고 그때는 기왕이면 밖에서 만나자꾸나. 네, 아버님. 다음에는 제가 밖에서 식사 대접 한번 꼭 할게요. 다음에 같이 뵈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민주 좀 데려다 주고 올게요. 먼저 주무시고 계세요. 그렇게 제 아들 조한이는 예비 며느리 민주를 데려다 준다며 이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예비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제가 그토록 정성껏 준비한 첫 만남에서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제 음식을 역겹다고까지 말한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 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아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제가 반대하면 오히려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거든요. 수십 년 전 아내도 제 곁을 떠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적으로 돌리기에는 저 역시 너무 노쇠하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홀로 지내기 힘들 것이었죠. 아들과 며느리 측의 상견례는 강남의 유명 한정식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이라 며칠 전부터 옷차림을 고민했죠. 결국 시장 옷가게에서 새 양복을 하나 맞췄습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오빠, 왜 이런 데로 왔어? 더 좋은 곳도 많은데. 예비 며느리의 첫마디였습니다. 제 아들이 제안한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양가 어른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저렇게 대놓고 제 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사뭇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파투놓고 나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싶었지만 사돈어른이 될지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다 모셔놓고 첫 만남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꾹 참았습니다. 장인어르신,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한정식 집이에요. 그래도 첫 상견례인데 말이야. 우리 민주의 혼담을 나누는 자리가 이게 뭔가. 돈을 좀 쓰더라도 이것보단 좀 더 격식 있는 곳으로 예약하지 그랬나? 정서방. 제 귀에도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아버님은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을 보니 CEO라는 글자가 반짝였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제 아들에게 정서방이라며 하대하는 것을 보니 당연히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상견례의 자리 식사가 시작되고 예비 안사돈이 제게 물었습니다. 따로 하시는 사업은 없으신가요? 아, 저는 공장에서. 말끝을 흐리는 제 대답 끝에 예비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조한 오빠 아버님은 제조업체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죠. 예비 안사돈은 한숨을 살짝 내쉬더니 음식을 드시는데 집중하셨고 바깥사돈은 흐뭇거리며 헛기침을 하더니 연신 휴대폰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니까 공장 노동자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면 아이들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비 안사돈의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것이 아버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그건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작게 전셋집을 하나 얻어 시작할 생각입니다. 전세? 지금 전세라고 했니? 전세는 안 된다. 그래도 명색이 너나 민주나 대기업인 S사 그룹에 속해서 일하는데 신혼집은 남산 근처 쪽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되는 안사돈의 강경한 태도에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그 옛날 아파트에서 계속 사실 건가요? 네, 거기가 편해서 에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아이들 앞길에 보태어 주시고 차라리 요양원 같은 곳이나 좀 더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듣자 하니 모아놓으신 자본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셔서요. 그러고 싶어도 제 집이 아닙니다. 어머나, 자택이 아니시라고요? 아니, 그 나이 먹도록 그러면 자가 하나 없으시단 말이에요? 저는 안사돈의 말이 더 이상 무리한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안사돈 말대로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제 집 하나 갖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시기가 그러하였고 또 홀몸으로 아들 하나 건장하게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이 나이 먹도록 제 집은 없네요. 사돈집은 저희 대답을 듣고는 심각하고도 진지한 표정으로 이 결혼이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굳이 구태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에서 읽어낼 수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지갑을 꺼내려는데 바깥사돈이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제가 하죠. 아니에요. 제가 에이, 말씀하세요. 어르신이 무슨. 그 어르신이란 말에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은 저보다 2살 손아래였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노인네 같은 천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만 이빨 다 빠진 노인네가 무슨 돈을 쓰냐는 듯한 그들의 태도는 저를 무척이나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아들 조한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은 결국 아버지는 나서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집에 돌아와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의 장인어른이 될 분께서는 대표이사이고 장모님은 백화점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눈에 평생 공장에서 일한 제가 어떻게 보였을지 자꾸 생각하다 보니 나쁜 생각이 들어 그저 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마음 한구석이 더 아팠던 건 그 자리에서 저를 미묘하게 불편하게 대하고 묘하게 저를 피하는 듯 했던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저와의 관계를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같았죠. 물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가르친 것은 저 자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던 아들의 반응이 자꾸 떠올라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민주 부모님께서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들끼리 한 번 더 만나자고 하시네요. 아니, 상견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만나고 하시자는 거냐? 왜? 무슨 일 있으시대? 그게 혼수 문제랑 신혼집 계약건에 대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상견례에서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으면, 제가 얼마나 못 믿어워 보였으면, 불과 상견례를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를 한 번 더 만나자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번에는 저더러 결혼 비용을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으려는 걸 테죠. 아버지, 이번에도 그냥 제가 예약할게요. 그리고 그날은 아들의 말끝이 흐려지더니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양복을 제가 하나 맞춰드리고 싶은데요.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양복을 맞춰주겠다는 말에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죠. 시장에서 산 양복이 창피했던 모양이라 그러는 건지, 아들의 눈에도 그날 사돈댁이 저에게 무례하게 막대한 것이 신경 쓰였나 봅니다. 저는 착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대답했습니다. 됐다. 내 옷은 내가 알아서 할.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은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퍼뜩 화를 내는 아들의 대답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신경 쓰였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는 아들이 데려간 강남의 양복점에서 처음으로 맞춤 양복을 입어보았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연금보다도 비쌌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아버지, 평생 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양복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양복도 예비 처가 눈치를 보느라 맞추는 걸 테지. 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과연 행복할까? 이 결혼 시키는 게 맞을까?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듣자니 이번에도 제 아들이 예약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사돈댁이 손수 예약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좀 더 격식 있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예비 안사돈의 말씀으로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사돈, 그래서 말인데 애들 신혼집은 제가 남산 자이의 전세를 알아봤어요. 보증금이 7억 정도 하던데. 숨이 막혔습니다. 애엄마 없이 투박한 남정네의 손으로 아들 하나 길러오며 그 수십 년 동안 제가 모아둔 돈은 수년간 고작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희가 5억은 지금 바로 될 수 있으니 정 선생님께서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소소하게 2억 정도만 보태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아들이 끼어들려 했지만 예비 사돈은 제 아들의 말을 탁 잘라내었습니다. 조한이, 너 조용히 해라. 너가 전부 감당하는 건 안 되지. 그래도 아버님도 뭔가는 하실 수 있지 않겠니?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으실 거고 저렇게 사지가 멀쩡하신데 안 그런가요, 사돈? 저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화장실 좀. 기껏 안사돈의 무척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해 한다는 것이 화장실 가서 찬물 세수를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돈 많은 집의 딸이랑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다면 제 아들은 앞으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들도 참아내고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의 몫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양복을 입혀도 결국 저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한 가난한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화장실 밖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돈이 없으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있잖아, 난 솔직히 좀 실망이야. 오빠가 그동안 아버님 얘기할 때는 마치 대단한 분인 것처럼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 그냥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공원 어귀를 울면서 젠 걸음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아들이 쫓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조하나,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너가 나 같은 아버지를 둬서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소주병을 비우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초라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와 함께였다면 아마도 이런 대접은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채 저는 그렇게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 예비 사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돈, 그날은 제가 그렇게 자리를 떠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없이 살았어도 우습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받았던 모욕과 멸시는 정말이지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도 한참 잘못 살았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모쪼록 시간, 마음 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장인어른께서 방금 전화하셨는데. 조하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나는 너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웠어. 그런데 말이다. 네 아비가 이렇게 비참하게 모욕을 들으며 살아갈 자신이 없어. 그만하면 안 되겠니, 조하나? 이 결혼 안 하면 안 되겠냐는 말이다. 다른 여자도 있잖니? 어? 조하나, 이 애비 마음도 이해를 좀 해주거라. 제발 부탁이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게 다 아버지 잘못이야. 네가 좋은 집 자식이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망쳐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소주를 한 병 더 따랐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현관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조하나, 이 시간에 왜? 문을 열자마자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나? 어제 민준의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을 때 아버지가 공장에서 우시면서 좋아하셨다는 걸 반장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할까봐 장학금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때 아버지 생각하면서 매일 밤 책상에서 눈물 흘렸는지. 조하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 눈치 보느라, 민준의 부모님 눈치 보느라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게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아들은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공장에서 일하신 게 저 하나 키우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서.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아버지, 제가 민주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랑은 결혼할 수 없다고.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렇게 지혜비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들은 그 집에 가면 노예처럼 부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 너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어찌 제대로 된 아비가 아들을 상품도 아니고 돈 때문에 팔아넘길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주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우리 아버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첫 상견례부터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심지어 요양원 얘기까지 꺼내다니. 조하나, 일단 일어나 보거라. 그 집에서는 뭐라고 하디? 일단 본인들이 조금 성급했다고는 인정하셨어요.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뭐? 또다시 그들을 만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내고는 그날 밤도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이 문제로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다 보니 도무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력이 흐려져 마음이 어지럽고 어려워 이렇게나마 몇 자 적어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사연 적어 실버라디오 채널로 보내봅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들이 뻔히 겪을 고생이 보여도 지들 좋다고 저러고 있으면 그냥 결혼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내린 결단을 그대로 아들을 파혼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거나 지혜로운 지인분이 있으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사연 라디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들 한 번씩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